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조사로 제4주차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의 주제는 연구 주제 선정과 조사 연구라는 주제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연구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주차에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주제 선정, 두 번째는 연구 문제, 세 번째는 가설, 네 번째는 변수. 이렇게 총 4가지 단원이 있는데 특히 그 연구 문제부터는 연구 문제의 원천이 무엇인지, 연구 문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연구 문제의 서술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거고요. 가설에 들어가서는 가설의 개념, 특성, 가설 종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에 들어가서는 변수의 의미, 변수의 종류, 그 다음에 변수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4주차 학습 목표는 연구 문제를 이해한다, 가설의 특성과 종류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변수의 종류를 이해한다. 이렇게 연구 문제, 가설,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장, 연구 주제 선정. 자, 연구 주제 선정 아주 중요하죠. 자, 연구 주제란 무엇이냐면 바로 연구자가 탐색하고자 하는 넓은 의미의 연구 문제. 이제 이게 연구 주제인데 그러니까 모든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어떤 선행 연구와 연계해서 연구 주제를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선정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연구자는 연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에 연구된 것은 혹시 없는지, 또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또 연구자는 연구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연구자가 평소 관심이 있는 주제나 학문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연구 문제, 독창성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문제는 이 연구 주제가 선정이 되면 연구자는 이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어떤 연구 문제를 진술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연구 문제란 일련의 사회 현상 간의 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질문 형식으로 제기하는 의문형의 문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 문제란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하는 동기를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의문문이다. 그래서 모든 연구는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 문제의 원천은 바로 연구자의 중요한 과업이 되는데 이 연구자의 중요한 이러한 과업이라는 것은 결국 선정한 연구 주제에서 연구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라 보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연구에서 연구 문제의 중요한 조건은 바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나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문제가 도출되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행 연구 결과들로는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가? 클라이언트의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등에 관한 정확한 선행 연구가 결과가 만약에 없다면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행 연구 결과들이 불일치할 때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된 사회현상을 기존의 이론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나 관찰된 사회현상이 기존의 이론이나 지식체계와 연결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연구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 문제가 도출되는 구체적인 원천은 바로 선행연구 결과로는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선행연구 결과들이 상호 모순이 되는 경우, 그 다음 관찰된 사회현상을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 문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과학적 연구 수행의 첫 단계가 바로 연구 문제의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연구 문제를 선정할 때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연구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연구자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문제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주제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란 말의 의미는 바로 연구 범위를 가능한 한 좁힌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연구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이거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거나 어떤 추상적인 연구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에서 다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문제는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연구자가 연구 문제를 선정할 때는 기존의 연구 문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그 무엇이 존재하는 독창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 문제를 서술할 때 기준이 뭐냐? 자, 연구 문제를 서술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구 문제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이론을 근거로 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 목적이 관련 이론이나 선행 연구의 기초에서 설정되는 것처럼 바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도 선행 연구의 이론을 기초해서 설정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 문제는 둘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의문문의 형태다. 이 의문문의 형태가 중요하죠. 예를 하나 든자면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연구 문제는 결국 둘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의문 형태로 서술한 거죠. 결국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이 독립변수고 사회복지사의 질이 종속변수가 되겠죠.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면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 실무자가 되겠죠.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실무자는 1년에 한 번씩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복지협회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만약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원 과태료를 묻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 보수교육을 해마다 8시간씩 배우는데, 그 보수교육을 받았을 경우 사회복지사의 질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 문제는 결국 이렇게 보수교육과 사회복지 실 두 가지 변수 간의 관계를 의문으로 서술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연구 문제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구 문제에서 서술된 개념 간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측정하도록 조작된 변수로 서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연구 문제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윤리적인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가치관이나 윤리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연구 문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연구 문제라는 것은 개념이 뭐냐, 정의가 뭐냐, 둘 이상의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의문문의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 바로 연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설정은 첫 번째, 논문에서 다루어질 주요한 문제나 중심이 된 내용을 말하고, 또 과학적 탐구의 방법으로 답을 구할 수 있고, 또 지적으로 자극을 유발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을 포함하고, 그리고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자면 가정환경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칠까? 가정환경이 독립변수고 청소년 비행이 종속변수죠. 독립변수는 원인을 주는 거고 결과가 청소년 비행의 영향이니까 영향으로 끝나는 게 종속변수죠. 그래서 가정환경에 따라 청소년 비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나의 연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확대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가? 이것도 하나의 연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문제를 서술을 할 때 그 요령이 있다고 했죠. 연구 문제들은 평서문의 형태가 아닌 의문문의 형태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문문은 연구 문제를 직접적으로 노출한다는 점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구의 목적이 연구의 문제와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 문제를 연구 목적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연구 문제에 서술할 때는 또 변수들 간의 관계, 독립변수와 종립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 연구에서 갖는 의문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개념이나 변수들 간의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A와 B는 관련이 있나? A와 B는 어떻게 C와 관련이 있나? C와 D라는 조건에 어떻게 A와 B가 관련이 있나? 이런 질문으로 던지겠죠. 변수 간의 관계는 플러스 관계, 정관계, 또 마이너스 관계, 부의 관계 모두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서술할 때는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경험적 검증이 뭐냐면 이 개념들이 변수화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변수들은 결국 경험적인 조작화가 가능하단다. 그래서 조사 비용, 조사에 걸리는 시간, 윤리적인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연구 문제는 잠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데 연구 문제가 또 변수들 간의 관계를 예측할 필요는 반드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 선정하는 어떤 근원, 원천 이런 거에 있어서는 결국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문헌 고찰, 기존의 복지 이론의 지식, 사회적 욕구, 사회적 가치, 사회적 규범, 연구자의 호기심 등등 이런 것들이 연구 문제 선정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구 문제 또 선정 기준은 바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겠죠. 기독교인들의 내세관이 불교 내세관보다 더 옳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참여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변수들이 또 명확한 개념 정의와 측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연구 문제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결국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개념들은 결국 개념적 정의와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실행의 가능성이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만약에 연구소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경비가 현실적인지, 또 연구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연구상에 필요한 사람의 협조가 가능한지, 연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의 사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설, 그 다음에 뭐 배우기 전에 지금 연구 문제 배우고 있는데, 사실 연구 문제가 잘 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 우리가 이제 가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연구 문제를 배우고 있는데, 그 연구 문제에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검증 가능하다는 거. 검증 가능하다려면은 어떤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어떤 정의가 필요한데, 개념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은 결국 개념적으로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연구에서 사용하는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서는 그 용어가 무엇인지 구체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동일한 용어를 할지라도 사용되는 분야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전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조작적 정의죠. 근데 이 조작적 정의를 좀 하려면은 그 앞에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탐구에서 이 개념의 구체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조작적 정의라는 거죠. 조작적 정의. 이 조작적 정의와 또 함께 따라다니는 게 이제 명목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탐구에서 개념을 구체화할 때는 명목적 정의하고 조작적 정의 이 두 개가 있는데, 명목적 정의는 그냥 간단합니다. 한 용어에 배정된 정의죠. 한 용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과학자들은 어떤 탐구의 목적을 위해서 작업을 구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목적 정의로 충분히 조작화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란 뭐냐면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들, 이것들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이 직접 조사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들을 잘 대변하면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한 개념이나 뭐 지수 이런 걸 정립하는 게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가 역할, 기능이 뭐냐면 어떤 감각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뭐 직접 감지될 수 없는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조작적 정의겠죠. 그 다음에 언어나 기호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또 지식의 축적, 지식의 확장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뭐 연구 조사에서 필요한 주요 개념들은 그 연구의 출발점과 또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를 해주겠죠. 그래서 조작화를 통해서 어떤 연구 문제의 범위와 또 주요 변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 대상을 바로 측정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조작화하고, 이게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하고 검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모호한 의미에서 과학적 연구의 구체적인 측면으로 측정 단계를 발달하는 방식은 바로 개념화, 이 개념화된 어떤 정의를 갖다가 하나의 명목적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조작적 정의로 해서 이 조작적 정의가 구체적인 개념화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 이게 이제 조작적 정의에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가설입니다. 가설. 자, 가설은 아주 이 연구 문제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도대체 가설이 뭐냐? 그러면 가설은 결국 검증되지 않은 둘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해 놓은 어떤 잠정적인 진술. 가설은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는 의미는 결국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정적 올라가는 거, 부적 마이너스 내려가는 거에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어떤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결론에 대한 어떤 가정적인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설은 뭐뭐뭐 한다면 뭐뭐뭐 한다. 이렇게 이제 서술의 문장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결국 가설을 검증을 통해서 그게 검증이 되면은 이론으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은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과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제시한 것을 바로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면서 결국 연구자가 제기한 연구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겠죠.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수와 서비스 만족도 간의 관계는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면 이런 연구 문제를 가설로 바꿔본다면 이런 거죠.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사례관리 대상자 수가 많을수록 대상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자, 아까 가설의 진술은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이렇게 서술 문장으로 구성한다고 했죠. 여기에 그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사례관리 대상자 수가 많을수록 이것이 독립변수가 되겠죠. 사례관리 대상자가 많을수록 대상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종속변수가 되겠고 부적 관계죠.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 가설을 하나의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어느 기관이나 사례 관리를 하죠. 아동,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까지. 그러면 보통 사회복지사가 아무리 많이 해도 20케이스, 20사례를 넘지 못해요. 15에서. 그 정도면 딱 적당한데, 만약에 사례관리 대상자 수가 20을 넘어서 30명, 40명, 이렇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대상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수치를 넘어섰으니까 서비스질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처럼 사례 관리 대상자 수가 많아진다는 조건과 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조건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가설의 구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가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가설이란 결국 둘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해 놓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과학적인 조사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은 이론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설의 특성은 보통 한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가설은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한 거죠. 가설을 설정해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설의 목적은 연구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가설이 참이라고 밝혀지면 연구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설이 만약에 거짓이야. 그러면 이제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가설은 2개 이상, 3개도 됩니다. 4개도 됩니다. 어쨌든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주로 어떤 사건이 중심이지만 가설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건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어떤 변수의 형태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자면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아질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다면 결국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출산율이라는 두 변수 간의 관계, 그러니까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독립 변수가 되겠고 출산율이 종속 변수가 되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가설은 또 특징 세 번째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결국 가설의 채택이나 가설의 기각이 실험이나 관찰로 확증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가능한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은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거죠. 이 조작적 정의. 그러니까 가설 검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설을 세운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자면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배운 것과 부유하다는 것은 사건으로 잘못된 가설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변수 간의 관계로 서술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 수준도 높을 것이다. 뭐뭐 한다면 뭐뭐실 것이다. 이렇게 가설의 내용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은 부유하다. 이렇게 되면 가설이 잘못됐고 말 그대로 많이 배웠다는 것은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도 높을 것이다. 정적 관계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도 낮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 수준과 어떤 소득 수준은 숫자를 부여할 수 있는 변수가 되죠.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0, 1, 남자, 여자, 1, 2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숫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부여돼야 측정 가능하니까 이처럼 추상적인 사건을 어떤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조작적 정의다. 그래서 이 가설에서 다 중요하지만 이 조작적 정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핵심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설은 이론적인 준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이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이론적인 준거 틀에 기초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그죠? 가설이라는 것은 이론과 논리적으로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이론부터 출발되지만 이론을 개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설의 특성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 왜냐하면 이 가설을 구성할 때 연구자의 가치, 그다음에 편견,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을 서술할 때는 뭐뭐뭐 해야 한다. 뭐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가치 판단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설에서. 그 다음 가설은 너무 당연한 관계로 가설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검증이 필요가 없는 것은 가설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의 종류. 가설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가설과 연가설이 있죠. 연가설의 같은 말은 귀무가설이고, 연구가설은 앞으로 이제 이 연구가설, 귀무가설 많이 이제 나오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설정할 때 중요하죠. 그래서 연구가설은 말 그대로 H1,
진술이라고 하는데 연구자가 연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잠정적인 해답의 형태로 표현한 진술이 바로 연구가설입니다. 그래서 뭐 연구가설은 가설을 설정했는데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들이 다 연구가설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연구에서 가설이라는 것은, 연구가설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관계가 있다, 차이가 있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설이 되겠습니다. 연가설이라는 것은 반대죠. 연구가설에 대한 논리적 대안으로 기무가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연구가설을 통해서 검증해서 그것이 부정, 기각하기 위해서 연가설을 쓴다는 거죠. 연구자가 거짓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가설이 바로 연가설이죠. 연가설을 왜 만드냐면, 검증을 했는데 맞으면은 연구가설이 되는 거고, 잘못되면 연가설을, 기무가설을 기각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연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말하는 가설로, 독립변수가 중립변수에 미치지 않는다. 부정적인 거죠. 차이가 없을 것이다, 관계가 없을 것이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없다로 나가는 게 연가설이죠. 없기 때문에 0입니다. 그래서 연가설입니다. 그래서 연가설은 예를 들자면 두 개의 모집단의 편견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연가설은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로죠. 그래서 연구자는 바로 연가설을 만약에 기각하고 논리적으로 들이대는 가설을 채택함으로써 연구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4주차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